세상의 마지막 기차요. 제3화 당신에게라는 챕터부터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챕터마다 다 이어지는 게 아니라 각각 개별적인 스토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당신에게라는 챕터의 이 당신은 또 누구를 지칭하는 말일지 알아가 봅시다. 부슬부슬 가랑비가 내렸다. 아동센터 처마를 타고 떨어진 빗방울이 땅에 튀기면서 내 발을 적셨다. 오래 기다렸지? 오늘도 선생님 말씀 잘 들었고? 옆에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던 남자아이를 젊은 엄마가 와서 데리고 간다. 얼굴에 한박 웃음이 차오른 녀석이 엄마의 우산 속으로 뛰어든다. 아무도 나를 데리러 오지 않는다. 그 사실은 너무도 잘 알고 있다. 나에게 다정하게 대해주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으니까. 얼어붙은 듯 차가운 바람에 오른밤에 붙은 거즈가 들썩였다. 새하얀 거즈 밑에는 새까만 반점이 숨어 있다. 이 징그러운 반점 때문에 지금껏 나는 지긋지긋하게 시달렸다. 끔찍했던 기억이 머릿속을 스치자 등에 메고 있던 책가방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다. 시선이 20층짜리 고층 빌딩에 가 닿았다. 저 멀리 고층 빌딩 옥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게 해줄 무언가를 찾고자 한 번 더 과거를 더듬어 보았다. 그러나 내가 살아온 11년이라는 시간 속에 희망은 한 조각도 남지 않았다. 내가 초등학교 5학년이던 해에 부모님이 이혼했다. 엄마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게 부모님이 헤어진 이유였다. 가즈키 보러 엄마가 꼭 다시 올게. 엄마는 나에게 이 말을 남기고 집을 떠났다. 그러고 나서 나는 아빠가 살게 되었다. 시스템 엔지니어인 아빠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아빠가 회사에서 돌아올 때까지 지역 아동센터에서 시간을 보냈다. 나는 체구가 작아서 옛날부터 괴롭힘의 표적이 되기 일쑤였다. 뺨에 난 반점은 거즈를 붙여서 가리고 다녔는데 6학년이 되자 같은 반 게이고가 반점을 가지고 놀리기 시작했다. 아빠는 몹시 바빠서 한밤중에 들어오는 일이 많았다. 아동센터로 나를 데리러 오는 것도 차츰 뜸해지더니 이제 나는 엄마 아빠가 데리러 오는 다른 애들을 흘끔거리며 매일 혼자 집에 돌아간다. 학교에서는 게이고의 괴롭힘이 나날이 심해졌다. 어이 반점! 게이고는 틈만 나면 내 얼굴에 있는 반점을 가지고 놀려댔다. 급식 주머니를 몰래 가져가고 신발을 숨기고 심지어 반 아이들 앞에서 거즈를 떼어내기까지 했다. 선생님도 도와주지 않아서 나는 교실에서 왕따나 다름없었다. 6학년 3학기를 보내던 어느 날 번화가에서 우연히 엄마를 봤다. 엄마가 집을 나가고 나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다. 그래도 엄마라면 나를 도와줄 거라고 굳게 믿었다. 가슴에 마지막 희망을 간직한 채 사람들을 헤치며 한 걸음씩 엄마에게 다가갔다. 엄마. 옆까지 가서 엄마를 부르다 나는 그만 입을 다물고 말았다. 엄마는 품에 아기를 안고 있었다. 낯선 남자와 손을 맞잡고서 아빠에게는 보여준 적 없는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엄마는 나와 눈이 마주치자 흠칫 놀라더니 금방 고개를 돌렸다. 너 따위에게는 전혀 관심 없다고 말하듯이. 뒤에서 온 사람들이 그 자리에 얼어붙은 나를 앞질러 갔다. 내 어깨를 밀쳤는데도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멀어지는 엄마의 모습을 우두커니 바라보면서 살아갈 의미를 잃어버렸다. 빗줄기가 한결 거세졌다. 길이 온통 물 웅덩이로 얼룩졌다. 마중 나온 부모님을 따라 아이들이 차례차례 아동 센터를 빠져나갔다. 이제 곧 7시다. 차양 밑에서 비를 피하는 사람은 나뿐이다. 말할 수 없이 쓸쓸하고 슬펐다. 이 세상에 나만 홀로 남겨진 기분이 들었다. 무서웠다. 후드득 후드득 시끄러운 빗소리가 세상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곳인지 말해주는 듯했다. 그래서 가려고 마음을 먹었다. 시선이 꽂힌 저 높은 빌딩 옥상으로.
너도 누구 기다리니? 빗속으로 뛰어들어든 그때 맞은편에서 젊은 여자가 나타났다. 오른손에 큼지막한 우산을 쥐고 내 키에 맞춰 허리를 숙였다. 감색 블레이저 재킷을 입은 걸 봐서 중학생 같았다. 윤기 흐르는 까만 머리카락을 뒤에서 하나로 묶었다. 커다란 눈동자가 코앞에서 나를 쳐다보자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긴장해서 고개를 숙인 채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그래도 무서운 눈초리는 아니었다. 두 눈이 마주치자 나를 안심하려는 듯이 눈매를 느슨하게 풀었다. 그때 호련히 창문 너머에서 차분한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우리가 노는 방 벽에 걸린 앤티크 시계는 시계바늘이 정각을 가리킬 때마다 오르골을 연주한다. 수백 번 들었지만 나는 이 곡의 제목을 알지 못했다. 와, 멋진 곡이다. 그녀의 시선이 창문으로 쏠렸다. 빗소리와 어우러진 음악을 즐기듯 리듬에 맞춰 턱을 위아래로 가볍게 움직였다. 누나! 센터 문이 열리고 안에서 책가방을 맨 남자아이가 뛰어나왔다. 평소 저학년 교실에 있던 아이다. 말을 한 적은 없었지만 몇 번 봐서 얼굴은 알고 있었다. 유타, 많이 기다렸지? 누나, 왜 이렇게 늦었어? 늦어서 미안. 근데 얘 남자에게 향했던 그녀의 시선이 내게로 옮겨왔다. 우산 속으로 들어와. 같이 가자. 상냥한 목소리로 말하며 그녀는 내 머리를 살짝 쓰다듬었다. 너무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뭐라고 대꾸해야 좋을지 몰랐다. 유타, 미안한데 여기서 잠깐만 더 기다려줄래? 금방 다시 데리러 올게. 그녀의 말에 유타라는 아이는 에이 하며 얼굴을 찡그렸다. 유타, 알았지? 라며 여자가 눈을 흘겼고 아이는 알았어, 다카코구나 하며 불퉁스레 대답했다. 이름이 다카코인 모양이었다. 자, 그럼 가자. 괜찮으니까 사양 말고 이쪽으로 와. 온몸을 포근히 감싸는 은은한 미소에 내 몸이 저절로 움직였다. 누나에게는 낯선 사람을 대할 때 품었던 경계심이 생기지 않았다. 다카코 누나의 왼쪽에 서서 그냥 고개만 까딱했다. 교복 재킷에 적힌 학교명과 배지를 보니 다카코 누나가 중학교 3학년임을 알 수 있었다. 워낙 어른스럽게 행동해서 중학생으로 보이지 않았다. 유타, 얌전히 기다려야 해. 나와 나란히 선 다카코 누나가 유타를 향해 작게 손을 흔들었다. 유타도 뾰로통한 얼굴로 빨리 와! 라고 외치면서 손을 흔들었다. 이걸로 머리카락 물기 닦아. 감기 걸리겠다. 다카코 누나가 어깨에 맨 가방에서 노란색 손수건을 꺼냈다. 고맙습니다. 감사 인사를 하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지금껏 괴롭힘만 당해왔지 모르는 사람이 내게 친절을 베풀어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집은 어디니? 손수건으로 뒷머리를 닦으면서 우리 집 위치를 말했다. 아, 우리 집에서 별로 안 머네. 라고 다카코 누나가 대답했다. 굵은 깃발이 날리는 주택가 사이를 같이 걸었다. 다카코 누나의 왼손에 작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다. 그 비닐봉지에서 달콤한 냄새가 새어나왔다. 키가 작은 내게 맞춰주려고 다카코 누나가 보폭을 작게 해서 걷는 걸 알아차렸다. 내가 우산 밖으로 나가지 않게끔 세심하게 걸음을 조절했다. 옆에서 다카코 누나를 힐끗힐끗 보는데 새하얀 누나의 목덜미가 눈에 들어왔다. 뼛속부터 우아하며 눈이 마주치면 크고 깊은 눈동자 속으로 빨려들 것만 같았다. 에노우라 역앞을 지나자 큰 다리가 세워진 강이 나왔다. 길 모퉁이를 돌아 다리로 내딛는 다카코 누나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나도 덩달아 걸음을 재촉했는데 다리에 들어섰을 때 어느새 우산을 든 다카코 누나가 내 왼쪽에 서 있었다. 다리 위의 차들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빠르게 지나갔다. 다리를 건널 때 다카코 누나가 왜 자리를 내 왼쪽으로 바꿨는지 금방 깨달았다. 내가 차도 쪽으로 걷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혹시라도 사고가 일어날까봐 걱정한 거다. 그때 돌연 강한 비바람이 내 오른뺨을 때렸다.
반점을 가리고 있던 거즈가 뒤집혔다. 놀란 심장이 쿵쿵거리며 뛰었다. 쭈뼛쭈뼛 고개를 옆으로 돌렸지만 훤히 드러난 반점을 보고도 다카코 누나는 눈도 끔찍하지 않았다. 오히려 방긋 웃으며 바람이 세니까 좀 더 가까이 와 하며 내 왼팔을 잡아당겼다. 우산 밖으로 삐져나온 누나의 교복이 비에 흠뻑 젖었다. 그래도 다카코 누나는 투덜대지 않았다. 빗방울이 튀어도 지나가던 자동차의 물세례를 맞아도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았다. 다리를 건너 조금 더 걷자 내가 사는 맨션이 나왔다. 저기가 우리 집이에요. 맨션 앞에 도착했을 즈음 빗발이 가늘어졌다. 우산에서 빠져나와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자 다카코 누나가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내밀었다. 이거 도넛이야. 괜찮으면 집에 가서 먹어. 아니요, 아니에요. 얼굴 앞에서 손을 내저 보였지만 누나는 비닐봉지를 내 가슴팍에 바싹 갖다 댔다. 한사코 사양하는데도 괜찮으니까 받아 라며 손에 꼭 쥐어주었다. 고맙습니다. 그럼 기운내. 나는 돌아서서 가는 다카코 누나의 뒷모습이 안 보일 때까지 눈을 떼지 않았다. 길 모퉁이를 돌 때 누나가 뒤를 돌아보았다. 손을 흔들며 미소 짓는 다카코 누나를 향해 나는 허리를 깊숙이 숙였다. 집에 들어가서 누나에게 받은 비닐봉지를 풀었다. 길쭉한 종이 상자 안에 산뜻한 색깔의 도넛 3개가 옆으로 누워 있었다. 아마도 유타에게 주려고 산 도넛이겠지. 집 앞까지 같이 걸어오는 동안 다카코 누나는 내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이름도, 학년도, 집안 사정도. 하지만 누나는 내가 힘들어한다는 걸 눈치챘다. 그렇지 않고서야 헤어질 때 그럼 기운내 같은 말을 하진 않았겠지. 아무도 없는 주방에서 호박색 도넛을 입에 넣었다. 달콤한 도넛을 먹는 게 몇 년 만일까? 한 입씩 베어 물 때마다 진한 설탕 맛이 입안 가득 퍼져나갔다. 도넛을 먹는 동안 나도 모르게 목이 메었다. 뺨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액체가 눈물이라는 건 나중에야 알아차렸다. 다카코 누나를 만나고 나서 죽고 싶다는 마음이 덜해졌다. 그날 누나에게 빌린 노란 손수건은 아직 내가 갖고 있다. 아동센터에서 만나면 돌려주려고 가방에 넣고 다녔는데 매번 엄마가 유타를 데리러 왔다. 3월에 접어든 어느 날 은근슬쩍 유타에게 다카코 누나에 대해 물었다가 중학생인데도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엄마가 싱글맘이어서 학교 수업을 마치면 배달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돕는다는 것이었다. 보통 때는 엄마가 퇴근하고 유타를 데리러 와서 그날 다카코 누나가 왔던 건 아주 드문 경우였다. 결국 다카코 누나가 다시 이동 아동 센터로 찾아오는 일은 없었다. 나는 누나와 다시 만나지 못한 채로 초등학교와 아동센터를 동시에 졸업했다. 차창 밖으로 짙푸른 사가미만이 펼쳐졌다. 아직 열차로 통학하는 게 어색하지만 창밖의 바다를 보고 있으면 왠지 마음이 편안해졌다. 이번 역은 오다와라 조마의 역입니다. 안내방송과 함께 문이 열리자 여자 시각장애인이 안내견을 데리고 탔다. 고마워요. 일부러 열차까지 같이 타주시고. 아닙니다. 안내견과 처음 외출하는 거라면 아무래도 불안하실 테니까요. 도우미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친절하게 대답하자 여자는 마음이 놓이는지 표정을 풀었다. 아침마다 같은 시간대에 열차를 탄 지 오늘로 2주째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나는 미나미 카마쿠라역 근처에 있는 시립중학교에 입학했다.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원만한 교우 관계로 평이 좋은 학교라며 소개해 주었다. 나를 괴롭히던 게이고가 동네 중학교에 간다는 말도 이 학교를 선택하는데 한몫했다. 아빠랑 의논해서 집에서 열차를 타고 1시간 남짓 떨어진 이 학교에 가기로 정했다. 마에카와 역에 도착하자 열차 안은 사람들로 빼곡했다. 덜 복잡한 자리를 찾아 3번째 칸으로 걸음을 옮기려 했는데 차량 연결 통로의 유리창 너머로 교복 차림의 여학생이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어디선가 본 듯한 포니테일에 시선이 닿자 가슴이 격하게 두근거리면서 터질 것 같았다. 거세게 비가 쏟아지던 날 힐끗힐끗 훔쳐봤던 옆 얼굴이 거기 있었다. 다카코 누나였다. 누나는 흰색 세일러복을 입고 있었다. 가슴 앞으로 새빨간 스카프를 늘어뜨리고 왼손에 커버를 씌운 문고본을 쥔 채 읽고 있었다. 내 가방에는 그날 다카코 누나가 빌려준 노란색 손수건이 들어 있었다. 그날 다카코 누나가 빌려준 노란색 손수건이 들어 있었다. 다시 만나지 못할 거라고 단념하면서도 계속 가지고 다녔다. 열차의 옆칸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날 다카코 누나가 보여줬던 동작 하나하나가 정확하고도 선명하게 머릿속에 그려졌다. 시간을 빨리 감은 것처럼 순식간에 미나미 카마쿠라 역에 도착했다. 열차에서 내린 다카코 누나의 뒤를 멀찌감치 떨어져 따라갔다. 사철로 갈아타는 걸 확인하고 승차권을 샀다. 학교는 지각하건 말건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정신없이 다카코 누나를 따라가 같은 열차에 올라탔다. 열차 안에서 친구를 만난 누나는 다음 역에서 그 친구와 같이 내렸다. 나도 따라 내려 뒤를 밟았고 다카코 누나는 역에서 5분쯤 떨어진 번화가에 있는 커다란 여자 고등학교 교문으로 들어갔다. 넓은 운동장에서 여학생들이 소프트볼 연습을 하고 있었다. 다카코 누나가 다니는 학교가 여고인 걸 알고 나서 마음이 놓였다. 열차에서 누나를 발견하고 나서는 여름 축제에 처음 갔던 날처럼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다. 나는 고맙다는 말이나 하려고 누나를 만나고 싶었던 게 아니었다. 손수건을 돌려주고 싶어서는 더더욱 아니었다. 나는 다카코 누나를,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다. 이튿날 아침, 평소대로 에노우라 역에서 7시 10분에 출발하는 급행 열차를 타자 옆칸에 다카코 누나가 타고 있었다. 어제와 같은 자리에 서서 손잡이를 붙잡고 책을 읽고 있었다. 누나를 다시 만났던 사실에 흥분이 가라앉지 않아 어젯밤은 한숨도 자지 못했다. 한밤중에 집으로 돌아온 아빠에게 잘 다녀오셨어요? 하고 인사까지 할 정도였다. 두 번째 칸 끄트머리에서 손잡이를 잡고 다카코 누나를 힐끗거렸다. 연결 통로를 사이에 두고 약 2미터 앞에 누나의 옆모습이 보였다. 어쩌다 다카코 누나가 얼굴을 돌리기라도 하면 들킬까 싶어 거북이처럼 목을 움츠렸다. 다카코 누나에게 말을 거는 상상만 해도 긴장해서 목덜미에 짬이 찼다. 나는 원래도 낯가림이 심하다. 죽었다 깨어나도 그녀에게 고백은 못할 것 같았다. 고백은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그날 고마웠다는 말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친구 사이로 시작해서 친해진 다음에 좋아한다고 고백하는 방법도 있다. 그렇지만 그녀에게 남자친구가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아무리 여고에 다녀도 그렇지. 저런 미인에게 남자친구가 없다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않나. 그럼 친구 사이로 시작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 아니, 애장초 그녀가 나 따위가 친구가 될 마음이나 있을까? 설령 있다 치더라도 내가 말을 걸었을 때 우연히 옆에 있던 우리 반 애들이 듣고 이상한 소문이라도 퍼뜨리면 어떡하지? 그랬다간 또 괴롭힘을 당하게 되면 최악도 그런 최악이 없다. 지금도 친구는 없지만 딱히 반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없다. 매일 혼자 급식을 먹는 건 좀 외롭지만 게이고에게 괴롭힘 당하던 시절을 생각하면 이쯤은 일도 아니다. 그러니까 만약 말을 걸 거라면 이 열차에서 할 게 아니라 고백하기 좋은 완벽한 상황을 만든 다음 주위에 아무도 없을 때 하는 게 좋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던 찰나 열차가 흔들리면서 다카코 누나가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깜짝 놀란 심장을 끌어안고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아버렸다.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을 휘젓는 바람에 거기서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골든위크가 끝난 그에도 멀리서 빛이 스며들며 서서히 아침이 밝아왔다. 시간이 흐를수록 정장 차림을 한 채 개찰구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늘어났다. 나는 에노우라역 앞 카페에 서서 다카코 누나를 기다렸다.
정확히 말하면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다. 열차 안은 보는 눈이 많아서 말 붙이기가 힘들다. 반대로 이른 아침의 역 앞은 한산하다. 나는 역 근처에 숨어 있다가 우연을 가정하며 말을 걸기로 마음먹었다. 각자 다른 방향에서 걸어오다가 역 앞에서 딱 마주치는 작전이다. 자연스럽게 다시 만날 빌미를 제공할 뿐 아니라 누나와 얼굴을 마주치고 나면 뒤로 물러서지도 못한다. 스스로 도망칠 만한 퇴로를 끊겠다는 의미까지 포함해 이 방법을 선택했다. 근데 주인공 너무 귀엽네요. 다카코 누나가 어느 쪽에서 오는지는 지난주 아침에 이미 조사를 마쳤다. 참고로 텔레비전 아침 방송에서 오늘 내 별자리 운세가 1등이라고 알려져서 오늘을 결전의 날로 삼았다. 이 별자리 운세는 적중률이 꽤 높다. 손목시계가 아침 7시 직전을 가리켰다. 7시 10분에 출발하는 열차를 타려면 이제 슬슬 저 상점가를 빠져나와야 하는데 카페 옆에 서서 고개를 빼꼼히 내밀자 멀리서 다카코 누나가 길 모퉁이를 도는 모습이 보였다. 국도 옆에 난 인도로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아직 거리가 꽤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카코 누나의 모습이 점점 커지며 눈앞으로 다가오자 허둥지둥 고개를 움츠렸다. 느닷없이 긴장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열차 안에서 보고 있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되게 심장이 날뛰었다. 몸속의 혈액이 심장으로 쏠려 쿵쿵쿵 소리가 커지고 속도도 점점 빨라졌다. 앞으로 2분 후면 그녀가 역에 도착한다. 진정해. 진정하라고. 괜찮다. 나는 괜찮다. 목숨을 거는 게 아니다. 고작 말을 거는 것뿐이다. 그렇지만 고백했다 차이면 어떡하지? 나는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다. 오늘은 일단 고맙다는 인사만 하자. 모든 건 거기서부터 시작이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고 말고. 할 수 있다! 온갖 내적 갈등을 억누르며 카페 옆에서 국도로 뛰어나왔다. 횡단보도를 건너 로터리로 향하는 다카코 누나가 보였고 나는 누나가 향하는 쪽 90도 난 방향에서 태어난 얼굴을 하고서 다가갔다. 그런데 다카코 누나와 거의 가까워진 순간 나는 돌연 방향을 틀어버렸다. 개찰구가 아니라 누나가 걸어온 길 쪽으로 계속 걸어갔다. 마치 처음부터 그쪽에 볼 일이 있었던 사람처럼.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건가 싶으면서도 걸음을 멈출 수 없었다. 아니, 고백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에 누나와 멀어질수록 마음은 오히려 편해졌다. 역에서 멀리 떨어진 상점가까지 가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 조금 전에 느꼈던 긴장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심장 박동도 원래대로 돌아왔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 자신이 한심하고 싫어서 견딜 수 없었다. 골목 안에서 걸어나온 주인 없는 개마저 내게 눈길도 주지 않고 지나갔다. 내가 가치없는 인간임을 말해주는 것 같아 죽고 싶어졌다.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달쯤 지난 6월의 어느 날이었다. 나는 매일 아침 다카코 누나와 같은 열차를 타고 학교에 갔다. 이런저런 생각 끝에 작전을 바꾸기로 했다. 내가 먼저 아른 채 하기 힘들면 다카코 누나가 먼저 말을 걸도록 만들면 된다. 나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역 앞에서 기다렸다가 누나와 같은 칸에 올라탔다. 다카코 누나가 나를 알아보기 쉽도록 문을 사이에 두고 두 번째 손잡이를 잡고 섰다. 내 왼쪽에는 손잡이를 거머쥐고 주간지를 훑어보는 아저씨가 서 있다. 그 아저씨를 방패 삼아 누나의 모습을 살피는 동시에 누나가 나를 알아봐주기를 기다렸다. 내 손에는 문고본이 들려있다. 지금 다카코 누나가 읽는 것과 같은 책이다. 주변에서 자기와 같은 책을 읽는 사람을 보면 분명 신경이 쓰일 것이다. 그러면 나를 알아볼 가능성도 커지겠지. 다카코 누나가 무슨 책을 읽는지는 이틀 전 옆칸에서 눈에 힘을 주고 노려보면서 알아냈다. 누나는 항상 책에 커버를 씌우는데 그날은 북커버가 없었다. 아무래도 도서실에서 빌린 책인 듯 했다. 다카코 누나는 대략 나흘에 한 권씩 책을 바꿨다. 아르바이트 하느라 시간이 부족해 통학하는 동안 열차 안에서 책을 읽는 것이라고 멋대로 짐작했다. 나는 지금 읽는 책의 저자가 쓴 다른 책을 여러 권 더 읽어두었다.
혹시 다카코 누나가 말을 걸어왔을 때 나도 이 작가의 열혈 팬이에요 라며 이야기꽃을 피우길 기대해서였다. 난 학교 수업이 끝나면 곧장 집으로 돌아가는 귀가부라서 시간이 많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다카코 누나가 나를 알아보는 일은 없었다. 책에 몰두한 나머지 한 번도 내가 있는 곳으로 시선을 주지 않았다. 내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서 헛기침을 시도해 보기도 했다. 천식 환자인 양 두 손을 입에 물고 콜록 콜록 콜록. 그래도 누나는 책에 정신이 팔려 꿈쩍도 하지 않았다. 애 같았다. 오늘은 꼭 다카코 누나와 대화할 수 있으리라 굳게 믿고 아침부터 양치질을 2번이나 하고 왔다. 누나와 이야기하다가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이렇게 대답하겠다고 다짐하며 시뮬레이션도 여러 번 했다. 취미가 뭐냐고 물으면 누나에게 맞춰서 독서라고 대답하고 쉬는 날에는 뭐 해? 라고 물으면 제법 폼을 잡으며 책을 읽거나 포켓볼을 쳐요 라고 말할 생각이었다. 사실 진짜 취미는 텔레비전으로 보는 심야 애니메이션 감상이고 휴일에는 집에서 뒹굴뒹굴 하는 게 다였지만 또 너 혹시 그때 그 애 아니니? 하고 물어오면 몇 초쯤 기억이 나지 않는 척할 생각이었다. 금방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면 다시 만나길 손꼽아 기다려왔다는 인상을 강하게 줄 수 있으니까. 잠깐 틈을 두고 대답해야 가치가 오른다고 할까? 그래야만 앞으로 내가 유리한 전개를 펼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엄청나게 그 전략적인데요, 이 친구? 와우. 다카코 누나를 흘끔흘끔 보면서 머릿속으로 준비해둔 대사를 곱씹었다. 오늘도 그녀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이번 역은 마에카와 역입니다. 안내방송이 울려 펴지면서 문이 힘차게 열렸다. 미나미 카마코라 역까지 40분밖에 남지 않아 속을 끓이고 있으려니 옆에 있던 아저씨가 손잡이를 놨다. 아저씨가 내리는 걸 보고 큰맘 먹고 왼쪽 손잡이를 잡으며 자리를 옮겼다. 이제 나와 다카코 누나 사이에는 문 하나뿐이다. 지금까지 중에서 제일 가까운 거리였다. 그렇게 생각하자마자 심장이 또 벌렁거리기 시작했다. 침착해. 냉정을 되찾아. 괜찮아. 안 죽어. 한 번 더 헛기침을 시도해볼까? 이 정도 거리에서 콜록거리면 한 번쯤 내 쪽으로 눈길을 주지 않을까? 아니다. 부자연스럽게 보일지도 모른다. 똑같은 책까지 들고 있으니 모든 게 계산된 행동이라는 걸 들킬 가능성도 있다. 들키면 영락 없는 스토커다. 꺼림칙하겠지. 그럴 바에야 가만히 있는 편이 위험 부담은 적다. 그렇지만 가만히 있기만 하면 누나가 알아차리지 못할 테니 때를 봐서 슬쩍슬쩍 헛기침을 끼워 넣는 게 제일 나아 보이기도 하고. 긴장과 갈등 속에서 시간만 죽이는 사이 열차는 고이소역에 도착했다. 문이 열리고 허리가 구부정한 할머니가 발밑을 살피면서 조심조심 걸어 들어왔다. 할머니의 굼뜬 걸음걸이를 기다려줄 여유가 없었는지 열차칸 양쪽에서 승객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갑자기 다카코 누나가 읽던 책을 탁 접었다. 나는 부랴부랴 딴 데로 시선을 돌렸지만 누나가 왜 갑자기 책을 덮었는지 신경 쓰여 몸이 달았다. 내가 누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불과 몇 센티미터만 얼굴을 왼쪽으로 돌리고 눈동자만 굴려 누나를 살폈다. 그랬더니 다카코 누나가 진지한 눈빛으로 내 쪽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아, 드디어 눈치챘구나. 간절히 바라던 일이 마침내 이루어졌는데 급속히 몸이 굳어버렸다. 책을 쥐고 있던 손이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다. 책을 읽는 척하며 가슴을 졸이고 있으려니 다카코 누나가 움직이는 낌새가 느껴졌다. 드디어 그녀가 온다. 그런데 할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누나가 내 옆을 지나쳤다. 두리번 빈자리를 찾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열차 안쪽 교통약자 좌석으로 모시고 갔다. 할머니를 자리에 앉힌 다음 다카코 누나는 내 뒤에 있던 손잡이를 거머쥐었다. 그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책으로 눈을 돌렸다. 다카코 누나 옆으로 갈 에너지는 일찌감치 바닥나고 없었다.
마지막 몸부림을 치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기침을 해댔다. 그러나 누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 후로도 누나에게 다가가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며 애를 썼다. 하지만 매번 소심한 성격이 슬금슬금 기어나오는 바람에 전부 실패로 끝나버렸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어느덧 중학교 1학년 끝자락에 서 있었다. 까지 한번 읽고 오늘은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